가 공식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돌아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기본적으로 후보의 이제 지방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선대위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일정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한 팀으로 움직인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일주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결국 김종인 위원장과 그리고 그리고 또 우리 후보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까지 각 인사들이 각자 위치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각계 개별 약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확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임명되거나 사퇴한 선대 인사들이 좀 있었잖아요. 김성태 전 의원, 하믹병 씨, 노재승 씨 이제 모두 물러난 상황인데요. 뭐 인사와 관련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마련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인사 관련해 가지고 한 개인을 저희가 뭐 계속 꾸준히 살피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공직이나 아니면은 선대위 직을 맡았을 때 나오는 여러 함합평이나 아니면은 주변의 제보 이런 것들 아니면 SNS 검증 이런 것들로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 저희 후보가 그 메머드 선대위를 처음에 구성하겠다고 이제 사실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선대위 많은 인사가 참여하게 되고 모든 거는 비율대로 갑니다. 많은 인사가 참여하면은 그 중에 다소 대중의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인사들도 그 비중에 맞춰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작은 선대위를 구축하는 것을 선호하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후보는 이번에 큰 선대위를 통해서 다양한 가치를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많다 보면은 당연히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나올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라서 그 정도의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지 저희 검증 시스템이 타 당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부실했거나 아니면 그렇다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SNS 검증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노재승 위원장 같은 경우가 SNS에서 문제가 된 경우일 텐데 그 노재승 위원장이 SNS 활동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활발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검색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게시물도 본인이 검색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몇 년치 내용을 다 추적해가면서 또 노재승 위원장도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글 하나 쓰게 되면 댓글이 100개씩 달리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걸 다 뒤져가면서 저희가 검증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뭐 검증을 더 잘하겠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후보 일정에 많이 동행하셨잖아요. 젊은 층 많이 만나는 화면 저희도 잘 봤습니다. 윤 후보가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사실 후보 측에서 이제 일정 동행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도 제 일정이랑 비교해가지고 참석이 가능한 곳에는 최대한 참석해서 후보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후보와 제가 같이 다니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후보가 아주 강한 지지세를 얻고 있는 전통적 보수층과 그리고 제가 다녔을 때 저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보이는 젊은 보수층이 하나의 공간에서 어울리면서 굉장히 이제 호흡이 맞춰져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이 보수층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다소 국가주의적이고 그리고 또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전통적 보수와 개인주의적이고 아주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이런 신보수층이 상당히 생각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거에서 동일한 투표 성향을 보이는 것인데 이들이 화학적 결합을 이룬 데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진 찍겠다고 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있는데 젊은 분들은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찍자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재선거 나온 게 아니라 이제 후보를 돕겠다고 이제 선거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후보랑 사진 찍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먼저 사진 찍고 옵니까? 저희가 같이 찍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후보가 이제 사실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거든요. 젊은 층과 다가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후보와 우선 사진을 찍으라고 제가 보통 권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지난 8일 그 문화예술인들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또 같이 윤석열 후보가 질문 답변 받았잖아요. 그때 뭐 마이크 패스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때 상황에서 윤 후보가 나중에 이게 논란이 되니까 왜 마이크를 넘겼다 이런 이유로 넘겼다라고 이야기 혹시 했습니까?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실제로 후보와 제가 이제 정책에 관련해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특히 그날 이제 문화예술인들 젊은 문화예술위원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대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 입장에서는 당에서 준비하던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후보의 생각을 거기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일부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먼저 마이크를 받았던 이유는 제 의견을 먼저 이야기하고
후보는 우리 당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 답변이 항상 피날레 마지막에 올라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런 질답 진행 과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았고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 8개인가 9개인가 정도 질문이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네. 후보는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이크를 먼저 넘겼더라도 예. 끝나고 나면 본인이 또 답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저에게 먼저 마이크를 줬던 게 한 2번 정도 이렇게 될 텐데요.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밀한 당의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후보가 저에게 더 상수를 하라고 이제 한 것이지 뭐 후보가 답을 하지 못해가지고 후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좀 다소 과도한 해석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해찬 전 대표가 오늘 TBS 김모준 방송에 출연을 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후보가 자신이 없으니까 저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해찬 그 전 대표가 우리 후보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현장 상황은 그렇지 않았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존재감이 커지다 보니까 예. 이해찬 전 대표의 등장론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등장하셔서 저렇게 디스로 일관하시다가는 제 생각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네네. 저는 우리 후보는 이번 선거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 실제로 정치에 입문한 지 4개월 만에 제1야당의 당 후보가 됐다는 것은 후보의 정치력이나 아니면 국민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저렇게 이제 한마디로 뭐 자신감 없는 후보 이런 식으로 폄훼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국힘 선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합지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합지졸이 아닌 오합지왕이다. 전부 다 왕노릇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좀 박한 평가인데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YTN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예. 지금 명색이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당의 네. 원로께서 선거 전략으로 이간책을 삼으셨다는 걸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다 왕노릇 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 당의 모든 구성원은 우리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또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력할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지명해 보십시오. 예. 이해찬 전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도 하더라고요. 이해찬 전 대표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착시 현상이 좀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주장한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로 직접 진짜로 지지한다는 여론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후보가 선출된 뒤에 상당히 이제 고지지율을 부과할 때 이 예. 부분은 과표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예측하고 하셨죠. 말을 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표현한 것이고요. 다만 이해찬 전 대표가 하는 말은 그만큼의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이 지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 여론조사에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은 겸손이나 아니면은 세밀함 이런 것보다는 그냥 현실 부정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샘플링된 과학적인 여론조사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옛날에 샤이 보수니 뭐 이런 얘기 먼저 꺼낸 쪽이 항상 졌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도 또 샤이 진보 찾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해찬 대표가 이번 선거에 참 먹구름이 들였다는 사실을 저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한길 세세준비위원회 위원장도 어제 기자회견 때 정권 교체 여론이 오롯이 윤석열 후보로 가고 있지 않은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기본적으로 예. 저희가 서울시장 그 선거 때도 막판까지 정해지지 않은 표심 한 20%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선거 결과를 확인해 보니 그 20%의 한 15% 정도가 실제로 우리 오세훈 후보를 뽑은 것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에서도 부동층이나 아니면 정권 교체에 찬성하지만은 아직까지 저희 후보로 응답하지 않는 분들의 상당수도 결국 저희 그 윤석열 후보가 유일무이한 대안이라는 것을 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있으면 지지층으로 편입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 오늘 나온 여론조사 잠깐 볼까요? 여론조사 보니까 윤석열 후보 45.2, 이재명 후보 39.7,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저렇게 나왔고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는 윤석열 42, 이재명 40.6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많고 하지만 격차는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각자 이제 그 표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인구 비례로 여론조사를 이제 그 조사해 놓은 것이거든요. 조금씩 좁혀지고 또 박빙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세대별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2012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가 붙었던 그런 대선에서는
50대 후반에서 대결집이 일어나가지고 8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 전까지 여론조사 지지율은 그보다 바뀐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2030 지지층과 60대 이상의 지지층을 주로 가져가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40대, 50대의 주 투표층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 간에 투표율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예. 투표율이라는 거는 결국 삶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변화를 바라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 우리 후보에 대한 얼마나 충성적인 지지층이 있느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예, 예. 저는 그래서 저희 당 선대위 입장에서도 그 2030 세대와 60대 이상 주 지지층에서 투표 동의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2030 세대 젊은 지지층, 젊은 유권자들 그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누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PNR이라는 여론조사 예. 기관에서 했던 조사를 보면은 지난 한 2주 정도 전부터 해서 빠졌던 20대 지지층이 그 이상으로 다시 회복된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언제 나온 조사입니까? 저희 그게 아마 지난주 토요일 날 나온 조사입니다. 예. PNR에서 뉴데일리 의뢰로 했던 조사인데요. 네네. 근데 그런 조사들의 결과를 본다 하더라도요. 저는 저희 2030 지지층이 다시 한번 이제 저희 당을 중심으로 집결하는 모양새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산업화 공로 언급하고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경제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이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한번 윤 후보가 문매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이 경제 성과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윤 후보가 했던 주장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었습니다. 윤 후보는 오히려 명시적으로 5.18과 12.12는 전두환 대통령의 과오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다만 이제 경제 같은 분야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소개한 것인데 그게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 행위 전반을 옹호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그런 입장을 사실상 표현한 것인데 저는 이것을 뭐 같이 비판하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하지만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이번 발언을 통해 가지고 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발언이든 할 수 있는 인사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과 이제 대자뷰로 떠오르는 것이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사람들이 존경하는 줄 안다라면서 오히려 비웃는 듯한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이거야말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그 말이 너무 내로남불, 모순적인 표현들이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바닥 민심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보기에는 TK 지역 표심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과학적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계속 이제 뭐 샤이 진보 찾고 그리고 바닥 민심은 다르다. 내일 투표장 가면 이긴다. 뭐 이런 얘기하는 쪽 보통 그 얘기하는 쪽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강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선대위원장 소상공인 100조 지원 입장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실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고 나서 할 일이다. 그리고 만약에 소상공인 지원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여당이 청와대부터 설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상공인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이 어렵잖아요. 만약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소상공인들 지원하자라는 제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그분들이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오히려 항상 민주당보다 한 발짝 앞서가지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지난 5차 추경 협상 때도 저희가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 그런 제안이 만약 청와대에서 있는다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고 다만 지금은 여야 당대표 간의 어쨌든 시간 또는 그 문재인 청와대 시간이라기보다는 차기 정부의 방침을 놓고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슈는 대선 주자들 간에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옳다 이렇게 보고 다만 그 양식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후보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정권 창출 이후에 차기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결단해야 될 부분이 더 크다라는 그런 시각에 저는 동의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당정, 민주당과 청와대가 상의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윤 후보에게 물어보면 윤 후보는
좋은 정책이라면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아니 당연히 이 주체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추가 경정 예산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네. 항상 가장 이제 그 반대 의견을 냈던 부분이 홍남기 부총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의 이견을 조율해서 당정 간의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당연히 절차적으로 여야 간의 어떤 소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주장을 이제 합쳐 보시면은 어쨌든 여당 내에서 정부 여당이 그 당정 합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안을 제시해라라고 말하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 그 절차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앞으로 3달밖에 안 남은 어떤 이런 대선 상황 속에서 그 절차 논의하다가 실제 선거에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선거판이 치열해질 텐데 그때는 또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현실적인 의미에서 어차피 차기 정부에서 이런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 윤 후보는 요즘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현장에 정말 절박한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최근 여러 현장에 많이 나타나고 광폭 행보 보인다라는 평가도 있고 그런데 김건희 씨 혹시 언제쯤 등판할지가 큰 관심인데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적 있어요? 저는 김건희 그 후보 사모를 이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 후보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현장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는 네. 굉장히 그 정보 중에 많은 것들이 잘못된 정보라는 인식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후보의 배우자가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뭐 나서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비열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적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는 이제 공직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활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소 부담감을 느끼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정도 인식을 갖고 있고 선거 때는 보면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 승리에 기여를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은 뭐 김옥숙 여사 같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박원순 전 시장의 부인이신 강난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용한 내조로서 이제 선거를 도왔던 것이 이력이고 반대로 또 보면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사회운동가로서 본인이 또 지위가 있으시고 역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적극적인 이제 활동으로 그 김대중 대통령을 지원했던 적도 있고요. 이걸 너무 이제 하나의 어떤 모델을 삼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원회 출범했고 김한길 대표가 시대 정신이 정권 교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당 쪽에서 여러분들 아는 분들 영입설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즉 국민의당이라는 게 지금 국민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전해들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가 작년에 미래통합당으로 오면서 그 과거 구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현 국민의당에 계신 인사들 간에 뭐 원래 통상적인 교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이라면은 저는 뭐 특별한 동향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 마땅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저는 지지율만 가지고 저희가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저희가 이제 그래픽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과거의 대선에 참여했을 때보다 대중 소구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단일화에 임하고 또 이렇게 할 동의는 예전보다 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도 당연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세력이고 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면 해야겠지만은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언급하는 걸 보면은 지지율 하락에 조급한지 우리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당과 우리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좀 근시안적인 행태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혈안이 많은데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빨리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시던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당대표로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방역에 있어서 과학적인 관점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어떤 지침을 내리거나 방침을 정하면은 그에 따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해왔고 야당으로서 그걸 정쟁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적하시는 상황은 결국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지속했을 때 과연 이 중증 환자 수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인식은 상당히 지금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이 백신 패스 문제 때문에 차별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 자체가 백신 패스 때문에 제한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통틀어가지고 과연 정부의 방역 대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야당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방역 조치 강화하면 지금도 살기 힘든데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거든요. 많은 지원 정책과 함께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실제로 이 오미크론이라는 어떤 변이가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가지는 등에 대해서 면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원래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치명률은 낮아지고요. 치명률이 높아지면은 전염력이 낮아지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전염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 재생산 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쩌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명률이 낮아지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